자, 선반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선반 세 번째. 자, 선반의 절삭 조건. 자, 선반의 절삭 조건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반의 절삭 속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V는 1000분의 파이 dn이 되겠죠. 자, V는 1000분의 파이 dn. 자, 여기 보시면 V는 1000분의 파이 dn인데 여기서 이제 파이는 3.14가 되겠고, 자, 이제 D가 공작물의 지름 또는 공구의 지름이 되는데 이때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은 회전수가 되는데 단위는 이제 RPM이 되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절삭 속도의 단위가 미터 민이다. 1분당 몇 미터 가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V는 1000분의 파이 dn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V는 1000분의 파이 dn을 암기하시면 이 N에 대해서 구하면 파이 d분의 1000V RPM에서 회전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경제적인 절삭 속도가 있습니다. 바이트 수명이 60에서 120분 정도가 되는 절삭 속도를 우리가 경제적인 절삭 속도라고 합니다. 바이트 수명이 60에서 120분 정도가 절삭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절삭 깊이가 있습니다. 바이트로 공작물을 가공하는 깊이, 절삭 깊이고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선반에서는 절삭 시 절삭 깊이를 2배로 지름이 작아진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척이 있고 공작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파란색으로 바이트를 여기에 그릴 건데, 자, 이 바이트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절삭 깊이로 들어가는데, 절삭 깊이를 예를 들어 여기 2mm를 넣으면 원통으로 깎이는 것은 지름이니까 4mm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절삭 깊이의 2배의 지름이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통이니까 이 원통이 회전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송이 있습니다. 이송은 선반에서 이송은 가공물이 1회전할 때마다 바이트의 이송거리, 단위는 이렇게 가공물이 1회전할 때마다 몇 밀리미터 가는지를 이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별표 해놓으시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선반에서 테이퍼 절삭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복식 공구대를 경사시키는 방법, 심압대를 편의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테이퍼 절삭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다음 중 선반에서 테이퍼 절삭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복식 공구대, 심압대 편의, 테이퍼 절삭 장치, 그리고 뭐 다른 거를 나와서 문제를 찾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선반에서 테이퍼를 절삭하는 방법 세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복식 공구대, 그 다음에 심압대 편의, 이렇게 키워드로 해요. 복식 공구대, 심압대 편의, 테이퍼 절삭 장치. 물론 뭐 총형 바이트 및 테이퍼 드릴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처럼 뭐 테이퍼 절삭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직접 복식 공구대 회전각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복식 공구대 회전각을 계산하는데 탄젠트 알파, 즉 이 회전각은 자 2L의 D-D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자, 이렇게 복식 공구대를 편의를 시켜서 이제 테이퍼, 여기 보시면 이 테이퍼를 가공하게 되는데 이 테이퍼를 가공할 때 이 편의각, 이 각이 있겠죠. 이 각, 편의각, 이 각을 구하는 공식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탄젠트 바는 2L의 D-D인데 이제 보시면
자, 일단은 이 공식에서 보면 큰 D가 있습니다. 큰 D는 테이퍼의 큰 부분. 그 다음에 작은 D는 테이퍼의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은 부분 지름. 그 다음에 소문자 L은 테이퍼 길이가 되겠습니다. 테이퍼 길이.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2 곱하기 테이퍼 길이 분의 큰 테이퍼에서 작은 테이퍼를 뺐을 때 탄젠트 알파가 되면 이 편의각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C맙대를 편의시키는 방법입니다. C맙대. 자, C맙대를 편의시키는 방법은 이제 C맙대를 편의량을 구하는 공식. 자, E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L. 즉 테이퍼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그 다음에 전체 길이. 공작물 전체 길이를 곱하기 큰 지름 마이너스 작은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자, 공식을 여기 쓰시면 자, 편의량은 2L의 공작물 전체에서 큰 지름 빼기 작은 지름인데 이 L은 자, L은 테이퍼의 길이고 그 다음에 얘는 공작물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의 지름이 아니라 길이가 되겠습니다. 공작물의 전체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큰 지름 그 다음에 작은 지름 해서 여러분들 이 공식 C맙대 편의량을 구하는 공식은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반의 절삭 조건 V는 1000분의 파이 Dn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고 선반에서 테이퍼를 절삭하는 방법은 크게 복식 공구대 C맙대 편의 테이퍼 절삭 장치가 있겠고 또한 C맙대의 편의량을 구하는 공식과 복식 공구대 회전각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테이프를 절삭하고자 할 때, 자, C맙대의 편의량입니다. 자, C맙대의 편의량이니까 아까 공식을 보면, 자, 편의량을 구해야 되는데, 자, 아까 편의량에 보면, 자, E는 2L의 큰 L, D-D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테이퍼 부분이 같기 때문에, 자, 보면 이 대문자 L하고 소문자 L, 즉 이 대문자 L하고 소문자 L이 같겠죠. 그러면 얘 둘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편의량은 2의 D-D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넣어보면 2의 큰 지름이 36이 되겠고 작은 지름이 20이니까 계산을 하면 8이 되겠죠. 8mm.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 자, E는, 자, C마트 편량 E는 2L의 전체 길이에서 큰 지름 마이너스 작은 지름. 그림까지 좀 같이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2번. 자, 지름이 50mm 봉제의 절삭 속도가 15.7m 민으로 절삭하려고 하면 회전수는 약 몇 rpm 되겠는가 하는데 여러분들 꼭 이 공식, 자, 먼저 V는 1000분의 파이 dn이 되겠습니다. 자,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이 n에 대해서 구하면, 자, n을 먼저 써주시고 항상 이 n하고 같이 있는 이 이웃사촌, 자, 파이 d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1000하고 V를 곱해주면 돼요. 자, 1000 V. 자, 예를 들어 이제 D에 대해서 구한다. D에 대해서 구하면 D하고 같이 있는 얘 파이하고 n의 이웃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V. 그래서 여러분 공식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 V는 1000분의 파이 dn을 암기하시면 다른 공식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지워보면 제가 여기를 지워보고 다시 쓰면, 자, n 회전수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회전수, 자, 파이는 이제 3.14겠죠. 곱하기 d는 50mm.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절삭 속도는 15.7m 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쓰실 때 이렇게 단위까지 같이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1000이 아니라 100rpm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CBT 보실 때
자, 계산기를 직접 가져가셔도 되고 또한 컴퓨터상에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 컴퓨터상의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00rpm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핵심 이론 12번 인서트 팁 규격 고속 절삭입니다. 자, 인서트 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바이트가 이렇게 인서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바이트 이제 홀더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바이트가 되는데, 이 바이트의 팁, 이 팁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자, 그 규격이 있는데 규격을 우리가 ISO에서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보시는 것 같이 SNMG 160408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S. 자, S는 인서트의 형상. 지금 S니까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 R은 원형, T는 삼각형. 자, 그 다음에 N은 팁의 여유각. 지금 N이니까 팁의 여유각은 0도. 자, M은 이제 공차가 되겠죠. M은 보통급이 되겠고, 뭐 G는 단면 형상, 그 다음에 16은 내접원 지름 길이, 그 다음에 04는 두께, 08은 이제 노즈 반지름 말하겠죠. 노즈 반지름 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반지름이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반지름을 우리가 이제 노즈 반지름이라고 하죠. 노즈 반지름. 그 노즈 반지름을 지금 뭐 0.8m라든지 mm라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서트 팁의 규격, 나중에 이제 홀더 규격 같이 비교하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속 절삭 보겠습니다. 고속 절삭은 절삭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바이트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절삭 속도, 고속 절삭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고속 절삭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자, 다음 중 고속 절삭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십시오. 절삭 능률을 향상시키고, 표면 거칠기 향상시키고, 가공 변질층이 감소하고, 구성 인선을 억제한다. 이게 고속 절삭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반 가공의 시간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별표하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반으로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는 건데, 자, 이 공식, 자, T는 NS분의 L 곱하기 I인데, 이 I는 뭐냐면 가공 횟수를 말합니다. 자, 가공 횟수를 말하는데, 문제에서 가공 횟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1이니까 1을 곱하거나 하면 되고, 또한 뭐 2회라든지 아니면 3회라든지 가공 횟수를 문제에 주어주게 되면 그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N은 뭐냐면 N은 회전수, S는 이송. 자, L은, 자, 여기 지금 이제 L은 뭐냐면 공작물의 전체 길이입니다. 공작물의 전체 길이. 자, 여기 이제 선반 공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공작물 전체 길이가 L이 되겠죠. L을 주어주고, 또한 이때의 회전수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송을 주어졌을 때 이 공작물을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는 공식. 자, T는 NS분의 L에 몇 번 왕복하는지 가공 횟수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반의 가공 시간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 선상용 인서트 형법 표기법에서 인서트 형상이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일 때 3번이 되겠죠. 3번 S. 자,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자, 정사각형일 때는 S, 원형일 때는 R, 삼각형일 때는 T인데 우리가 보통 정사각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2번을 보겠습니다. 자, 선반 가공에서 외경을 절삭한 경우 절삭 가공 길이가 200mm 1회라고 주어졌습니다. 1회. 자, 1회 가공하려고 한다. 회전수는 1000rpm, 이송 속도는 0.15mm/rv면 가공 시간은 약 몇 분인가?
먼저 이제 여러분 이 공식 꼭 기억해. t는 자, 가공시간의 n 곱하기 s의 l에 곱하기 가공시간. 얘는 분이다. 자, 이제 여기에 넣으면 자, n 회전수 1000rpm이죠. 1000rpm 곱하기 s 이송은 0.15 자, 밀리미터 REV. 여러분들 꼭 뒤에 공식을 써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L은 절삭 가공 길이가 200mm. 자, 200mm. 자, 이제 1회 가공하니까 뭐 1은 곱하나 안 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33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 선반 가공 시간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밀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밀링. 자, 밀링 머신의 작업 종류는 자, 보시는 것 같이 평면 가공에서부터 뭐 보링까지 있는데 자, 이것은 뭐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냐면 선반 가공 종류하고 비교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선반 가공 종류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 뭐 널링 같은 거는 반드시 선반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선반. 예를 들어 D번에 있는 드릴은 밀링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을 수 있지만 선반에서도 구멍으로 드릴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밀링에만 있는 뭐 이런 T홈이나 더브테일, T홈, 더브테일 같은 경우는 밀링에서만 사용되는 뭐 작업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이 밀링 선반하고 밀링 가공의 종류. 다음 중 예를 들어 선반 가공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밀링 가공이 아닌 것은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링 바이스가 있습니다. 밀링. 자, 공작물을 선반에서는 자, 이 선반에서 공작물의 고정은 이 척에다가 고정을 하고 자, 밀링에서 공작물의 고정은 이 바이스에 고정을 합니다. 바이스. 테이블 위에 있는 T볼트를 이용해서 바이스를 고정하는데 그 바이스의 종류에는 이제 수평 바이스가 있고 회전 바이스가 있고 만능 바이스, 유압 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분할 때. 자, 분할 때는 꼭 암기하셔야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분할 때. 자, 필요한 각도로. 자, 필요한 등분이나 필요한 각도로 분할할 때 사용하는 밀링 부속품을 우리가 분할대라고 합니다. 필요한 등분이나 필요한 각도. 자, 그래서 분할 때는 밀링의 부속 장치라는 것도 암기하시고 필요한 등분이나 필요한 각도로 분할할 때 사용하는 밀링 부속품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밀링 부속품에 보면 회전 테이블이 있습니다. 회전 테이블. 자, 밀링에서 바깥 부분이나 원형이나 윤곽 강화할 때 간단히 등분할 때 사용하는 밀링 머신의 부속품이고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슬로팅 장치는 밀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속 장치 중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슬로팅 장치는 뭐냐면 주축의 이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가장 큰 부속 장치입니다. 자, 슬로팅 장치 꼭 암기하세요. 주축의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바꿔준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중 밀링 머신에서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는 변환시켜주는 슬로팅 장치.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직 밀링 장치, 레크 절삭 장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3-1번. 자, 밀링 머신에서 임의의 바깥 둘레를 자, 필요한 수로 등분 나왔습니다. 필요한 수로 등분.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각도로 분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분할대가 되겠죠. 분할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슬로팅 장치가 나오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바꿔준다 라고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2번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밀링 머신에서 주축의 이 회전 운동. 자, 주축의 회전 운동을 공구대의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부속 장치는 무엇인가? 자, 슬로팅 장치가 되겠죠. 슬로팅 장치.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링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밀링 커터의 종류. 자, 선반에서 절사 공구의 이름은 바이트가 되겠고, 자, 밀링에서 공구의 이름은, 자, 엔드밀 보겠습니다. 엔드밀. 자, 엔드밀은 원주면에 단면에 날이 있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가공을, 홈 가공. 자, 홈과 좁은 평면, 윤곽 가공, 구멍 가공 등에 사용되고, 자, 정면 밀링 커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페이스 커터라고 하는데, 주로 수직 밀링 머신에서 평면 가공에 사용됩니다. 평면 가공, 평면 가공.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이제 페이스 커터라고도 합니다. 커터. 자, 페이스가 이제 얼굴이라는데 이런 평면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게 페이스 커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홈 밀링 커터. 자, T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브테일 커터. 더브테일 커터는 60도의 각을 가지고 있는 더브테일 면을 가공하는데, 자, 잠깐 앞에서 보면, 자, T홈, 여기 이게 바로 이제 T홈 커터가 되겠습니다. T홈 커터가 되겠고, 이게 보시는 게 이제 더브테일 커터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페이스 커터, 정면 밀링 커터가 되겠죠. 정면 밀링 커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엔드밀이 되겠습니다. 엔드밀, 그 다음에 여기 T홈 커터, 그 다음에 더브테일 커터. 이렇게 절삭 공구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링 절삭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선반에서도 암기하셨던 것처럼 V는 1000분의 파이 dn. 그때 이제 밀링에서의 D는 선반에서의 D. 자, 선반에서 D는 공작물 지름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밀링에서 D는 공구 지름이 되겠습니다. 공구 지름. 자, 커터의 지름이 되겠죠. 커터의 지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링 절삭 이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테이블의 이송 속도. 자,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꼭 이거 암기하셔야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그래서 FZ는 1날당 이송. 1날당 이송이 되겠고, Z는 커터의 날수. 그 다음에 N은 커터의 회전수. 그래서 얘는 최종적인 공식이, 자, 여기 잠깐만 그림 한번 보시면, 자, 그림 한번 보시면 다시 공식을 한 번만 다시 쓰겠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인데, 이 테이블의 이송 속도입니다. 이 테이블의 이송 속도는 FZ는 1날당 이송량. 1날당 이송량.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날수를 보면, 이 날수를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죠. 날수는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돌아갈 때 그 회전수가 있겠고, 1날당 이수는 뭐냐면, 자, 이게 이렇게 가공하면서 1날달마다 이송이 되겠죠. 그때의 FZ 길이, 이거를 1날당 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송 속도는 한 개의 날당 이송, 1날당 이송 곱하기 커터의 날수 곱하기 커터의 회전수. 그래서 테이블 이송 속도 구하는 공식도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1번. 자, 밀링 머신에서 홈이나 윤곽 가공하는데 적합하며 원주면과 단면에 날이 있는, 자, 홈 가공. 밀링에서 홈 가공이나 윤곽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것은 엔드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링 가공에서 테이블 이송 속도가, 자, 테이블 이송 속도가 나왔죠. 2880mm인 밀링 커터의 날수가 12개, 밀링 커터의 회전수가 1200rpm일 때 밀링 커터의 날 한 개당 이송은, 먼저 테이블 이송 속도 구하는 공식 보면 F는 1날당 이송 곱하기 날수 곱하기 회전수가 되는데, 지금 1날당 이송, 자, 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얘에 대해서 풀면 FZ는, 자, 이 두 개를 넘기면 되겠죠. 저쪽으로 넘기면 Z 곱하기 N의
테이블 이송 속도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으면 자 12 곱하기 1200은 2880이니까 0.2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날당 이송은 0.2mm.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으면 1날당 이송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링 세 번째. 자,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에 관련된 건데 상당히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밑에 있는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의 차이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상향절삭은 뭐냐면 자, 상향절삭하고 우리가 하향절삭이 있는데 먼저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자, 커터의 회전 방향과 가공물의 이송이 반대. 커터의 회전 방향과 가공물의 이송이 같은 방향일 때. 자, 보시면 상향절삭을 보시면 커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회전을 나가고 공작물은 반대로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서로 반대가 되니까 상향절삭이 되겠고 자, 하향절삭은 커터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자, 공작물의 이송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하향절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터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을 때는 상향, 아니 반대일 때는 상향, 같을 때는 하향절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의 차이점, 즉 자, 백래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래시를 보시면 상향절삭에는 백래시가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향절삭에서는 백래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백래시는 뭐냐면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먼저 상향절삭은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 커터의 회전 방향하고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서로 붙어 있으니까 백래시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밀기 때문에 백래시가 없는데 하향절삭은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지금 보면 커터가 회전 방향 이쪽으로 가고 공작물도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게 백래시가 생깁니다. 백래시가. 그래서 상향은 백래시를 별 지장을 받지 않지만 하향은 반드시 백래시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 백래시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의 강성은 상향은 낮아도 무관하지만 하향은 가공할 때 충격이 있어 높은 강성이 필요하고 가공물 고정도 상향 같은 경우는 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정이 불리하고 하향 같은 경우에는 가공물의 고정이 유리합니다. 자, 인선의 수명. 자, 상향 같은 경우는 조립할 때 마찰열로 마모가 빨라 공구 수명이 짧지만 상향절삭에 비해서 공구 수명이 깁니다. 하향은. 마찰 저항 보시면 되겠고 자, 가공물의 표면 거칠기는 자, 상향이 훨씬 나쁘고 하향은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의 차이점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링에서 분할대를 이용해서 분할 가공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분할법, 단식 분할법, 차동 분할법이 있는데 세 개니까 어떻게 나오냐? 분할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런 내용들을 쓰고 이거는 무슨 분할법인가를 맞추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분할팜은 직접 분할팜을 이용해서 단순 분할하는 거고 단식 분할은 직접 분할법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또는 분할이 정밀해야 될 경우 단식 분할을 쓰고 차동 분할은 이 직접이나 단식 분할법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차동 분할법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분할 가공 방법 세 가지 직접 분할, 단식 분할, 차동 분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 밀링 머신에 의한 작업의 분할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분할법의 밀링에서 분할된 분할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직접, 그 다음에 단식, 그 다음에 자동, 그래서 복식 분할법은 없습니다. 자, 15-2번 수평 밀링 머신의 플레인 커터 작업에서 자, 이렇게 나오죠. 하향 절삭과 비교하여 상향 절삭의 특징은, 자, 뒤에 보셨던 그 표에 보시면 하향 절삭과 비교한 상향 절삭의 특징인데, 자, 이제 일단 상향 절삭의 특징을 고르라는 문제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절삭날에 작용하는 충격이 적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상향 절삭이니까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한 건 하향이 되겠죠. 하향. 그 다음에 절삭날에 마멜이 적고 수명이 긴 것도 하향. 그 다음에 가공물 고정에 유리한 것도 하향이 되겠습니다. 이 상향과 하향 절삭의 차이점을 찾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삭 보겠습니다. 연삭. 자, 우리가 공작물을 가공을 하고 열처리를 한 다음에 미세한 양의 가공량을 깎아내는 것을 우리가 연삭이라고 하는데, 이 연삭 가공의 특징 가끔 나오니까 한번 암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화된 강과 같이 단단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다. 칩이 미세하겠죠. 선반하고 밀링시처럼 크지 않고 칩이 미세하고 정밀도가 높고 표면 거치기가 우수하고 다듬진면을 가공할 수 있다. 연삭점의 온도가 높다. 그 다음에 절삭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자생작용이 있다. 자, 자생작용은 뭐냐면 뒷부분에 가서 이제 연삭이 나오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삭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센터리스 연삭기인데요. 센터리스 연삭에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일단 센터, 척, 자석척 등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 방점인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즉 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가공물의 표면을 조정하는 조정 숫돌대와 지지대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연삭한다. 자, 가공물은 가늘고 긴 공작물의 연삭에 적합한 특징이 있다. 자, 센터리스 연삭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연삭은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 공작물의 센터 구멍을 센터를 뚫어서 이 양쪽에 센터를 대고 센터로 밀고 공작물을 회전시킨 다음에, 자, 이 숫돌도 같이 회전시켜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면을 연삭하는 것을 일반적인 연삭이라고 봅니다. 자, 일반적인 연삭이라고 보는데, 자, 센터리스 연삭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연삭 숫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조정 숫돌바퀴가 있습니다. 조정 숫돌바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작물이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연삭과 가장 틀린 거는 공작물의 이 센터 구멍을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로 고정시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기 이 큰 연삭 숫돌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조정 숫돌바퀴. 이 조정 숫돌바퀴를 뭐 한 2에서 5도 정도 틀어놓으면, 자, 공작물이 자동으로 앞쪽으로 이동되면서 연삭이 되겠죠. 그게 가장 큰 센터리스 연삭의 특징입니다. 이 구조들을 생각하시고 센터리스 연삭의 장점, 단점을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암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센터리스 연삭의 장점이 아닌 것은, 센터리스 연삭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금방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장점 보면, 자, 센터가 필요치 않아. 자, 센터 필요 없죠. 센터 구멍을 가공할 필요가 없고 중공의 가공물 연삭할 때 편리하다. 자, 센터리스 연삭은 숙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숫돌 바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숙련이 필요 없고 연삭 여유가 작아도 되고 가늘고 긴 가공물 연삭에 적합하고, 자, 연삭 숫돌의 폭이 크므로 연삭 숫돌 지름의 마멸이 적고 수명이 길다. 자, 이게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뭐냐면 일단
공작물이 회전하면서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긴 홈이 있는 가공물 연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형이나 무거운 중량물의 연삭은 불가능하고, 자, 연삭 숫돌 폭보다 넓은 가공물은 플랜치 컷 방식으로 연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센터리스 연삭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리스 연삭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센터리스 연삭의 이송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통과 이송법. 자, 통과 이송법은 지름이 동일해야 되고 자동적으로 이송하여 통과시키면서 연삭하는 방법. 자, 그림으로 뒤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이송법이 있습니다. 전후 이송법은 연삭 숫돌의 폭보다 짧은 가공물의 연삭, 턱 부지, 그 다음에 끝면 플랜치 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윤곽이 있는 형태의 가공물 이송이 곤란한데 특히 센터리스 연삭의 이송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통과 이송 방법, 그 다음에 전후 이송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과 이송 방법에서 가공물의 이송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좀 있습니다. F는 파이 dn 사인 알파. 자,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센터리스 연삭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1번 중공의 원통을 연삭하는데 편리하고 연속 작업을 할 수 있어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자, 3번. 자, 센터리스 연삭은 대형 중량물을 연삭이 힘들겠죠. 4번 연삭 여유가 작아도 되고, 연삭 가공에서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자, 경화된 강, 단단한 강을 연삭할 때 쓰이고, 자, 연삭점의 온도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되겠죠. 연삭할 때는 상당히 높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삭유, 절삭유를 공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삭기 두 번째를 보면 핵심 이론 17번. 자, 연삭에 사용되는 숫돌바퀴의 구성 요소 세 가지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지선다이기도 하고 세 개 있으니까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연삭 숫돌은 숫돌 입자, 결합제, 기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돌 입자는 절삭공구 날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결합제는 입자를 결합시키는 것, 이제 본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본드. 그 다음에 입자 사이와 결합제 사이의 빈 공간인데, 자, 빈 공간. 자, 그림을 보시면 연삭 숫돌 세 가지. 먼저 연삭 숫돌에는 이 숫돌 입자가 있겠습니다. 입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입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입자와 입자를 서로 붙이는 역할을 하는 이 결합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자와 결합제 사이에 빈 공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있겠죠. 이걸 기공이라고 해서 나중에 칩이 이런 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삭에서는 자생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생작용이 있는데 자생작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자생작용은 뭐냐면, 자, 이 입자가 여기 입자가 있으면 입자가 이렇게 이제 마모가 되면서 이 마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입자가 이렇게 탈락이 되게 됩니다. 자, 입자가 이 탈락이 되면 그 다음 입자가 그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것을 자생작용이라고 합니다. 자생작용. 그 뒤에 있던 입자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절삭날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연삭숫돌의 자생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삭숫돌의 성능 5가지 순서대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순서와 같이. 자, 숫돌 입자, 입도, 조직, 결합도, 결합제. 숫돌 입자, 입도, 조직, 결합도, 결합제인데 나중에 이제 문제에 여러분들 숫돌바퀴, 이 숫돌바퀴의 표시 방법이 나올 때 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연삭숫돌 성능 5가지는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돌 입자, 인조 숫돌 입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갈색 알루미나 A, 백색 알루미나 AA, 탄화규소 C, 녹색 탄화규소 GC. 그래서 갈색 알루미나, 백색 알루미나는 보통 탄소강이나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쓰이고 인장 강도가 큰 강계통에 적합합니다. 접촉 면적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탄화규소, 녹색 탄화규소는 인장 강도가 낮은 재료의 연삭에 쓰이고 특히 초경합금 등의 연삭에 쓰이는 것이 바로 탄화규소와 녹색 탄화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삭 조건에 따른 입도의 선정인데, 자, 거친 입도의 연삭 숫돌과 고운 입도의 연삭 숫돌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들, 즉 입도가 밑에 보이는 결합도에 따른 경도의 선정 구조도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서로 비교하면서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친 연삭, 절삭 깊이 이송량이 클 때는 거친 입도, 숫돌과 가공면의 접촉 면적이 클 때는 거친 입도를 선정해야 되고, 연하고 연성이 있는 재료 연삭도 거친 입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암기하지 마시고 한쪽만 기울여서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연삭숫돌의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연삭숫돌의 표시 방법. 그래서 연삭숫돌의 표시 방법은 아까 성능 5가지 그 순서랑 똑같습니다. 숫돌 입자의 종류,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의 순서. 그 다음에 모양과 치수는 외경, 두께, 안찌름, 원주 속도 시험, 사용 원주 속도 시험 범위, 제조사, 제조량. 자, 연삭숫돌을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구멍이 있고, 자, 이쪽 부분에 방금처럼 표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숫돌바퀴의 구성 3요소, 당연히 입자, 결합제, 기공이 되겠고, 자, 17-2번 결합도에 따른 숫돌바퀴의 선정 기준에서, 자, 여기 보시면 결합도가 높은 숫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높은 경우면 높은. 그래서 1번 접촉 면적이 클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연삭기 세 번째 핵심 이론 18번 보겠습니다. 자, 무딤이 있습니다. 무딤. 자, 무딤. 자, 무딤은 영어로 글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글레이징. 자, 영어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돌에서 결합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으면 숫돌 입자가 마모되어 예리하지 못할 때, 숫돌 입자가 마모되어서 예리하지 못할 때 탈락하지 않고 둔화되는 것을 우리가 무딤이라고 합니다. 무딤. 자, 그래서 무딤의 발생 원인도 중요하니까 꼭 합니다. 자, 결합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을 때, 원주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가공물 재질과 연삭숫돌의 재질이 적합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무딤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눈매음. 자, 눈매음은 영어로 이제 로딩이 되겠습니다. 로딩. 자, 방금 말했던 무딤, 눈매음, 입자 탈락 같은 것은 연삭숫돌에서 좋지 않은 경우, 연삭숫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눈매음은 결합도가 높은 숫돌에서 먼저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연합 금속을 가공할 때 칩이 이 기공에 잔뜩 메워져서 칩 처리하지 못하여 연삭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눈매음 또는 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무딤 같은 경우는 연삭 숫돌 입자가 예리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둔화되는 것을 무딤이라고 하고, 눈매음은 칩 같은 게 기공에 메워져서 칩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연삭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눈매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매음의 발생 원인은 보면 입도가 너무 적거나 연삭 깊이가 큰 경우, 조직이 너무 치밀한 경우, 원주 속도가 느리거나 연한 금속을 연삭할 경우에 눈매음이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입자 탈락을 보면, 자, 이제 그 연삭숫돌이 탈락 어느 정도 마모가 되고 탈락이 돼야 되는데, 마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모가 되기도 전에 입자가 탈락하는 것을 우리가 숫돌의 입자가 마모가 되기 전에 입자가 탈락하는 것을 입자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삭숫돌의 무딤이나 눈매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연삭숫돌을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드레싱. 그래서 드레싱은 여러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삭성이 저하되고 나쁠 때 이것들을 연삭성을 좋게 하고 무뎌진 입자나 기공을 메우고 있는 칩을 제거해서 원래의 상태로 숫돌을 수정하는 방법, 본래의 형태로 숫돌을 수정하는 방법을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레싱에 사용되는 드레서는 뭐 성형 드레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지금 이게 연삭 숫돌이 있습니다. 연삭 숫돌이 있는데 이 숫돌에 바로 뭐 무딤이라든지 아니면 눈매움이 발생됐을 때 연삭 성능이 떨어졌을 때 이 지금 다이아몬드 드레서를 연삭 숫돌에 갖다 대면서 연삭 숫돌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절삭 성능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드레싱. 이 드레싱이 할 때 사용되는 것을 다이아몬드 드레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루잉은 뭐냐면 연삭을 부품 형상대로 연삭학을 할 때 연삭 숫돌이 원래 상태로 되지 않고 숫돌 모양이 조금 변화가 됐을 때 그 모양을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투루잉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투루잉을 하면 동시에 드레싱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삭하려는 부품의 형상으로 연삭 숫돌을 성형하거나 성형 연삭으로 인하여 자, 숫돌 형상이 변화된 것을 부품의 형상으로 바르게 고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투루잉이 되겠습니다. 투루잉. 자, 투루잉을 하면 동시에 드레싱도 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릴 가공 보겠습니다. 19번. 자, 드릴 가공인데 드릴 가공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릴은 당연히 구멍을 뚫는 절삭 방법이고, 자, 리밍은 뚫어져 있는 구멍을 다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듬는 거. 표면 거치를 조개. 자, 탭 가공은 드릴로 뚫어진 구멍에 탭을 이용해서 암나사를 내는 거. 암나사. 자, 보링은 뚫어져 있는 구멍을 넓힐 때.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거 카운터 보링. 자, 카운터 보링은 자, 볼트의 머리. 자, 머리 부분이 가공물에 묻히도록 할 때. 그 다음에 카운터 싱킹 핵심 키워드가 접시 모양의 머리. 머리 모양이 묻히게 하는 거. 자, 스포 페이싱은 볼트 너트가 닿는 구멍 주위만 평탄하게 하는 거. 이 평탄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도 한번 보시면, 자, 드릴링 구멍 뚫는 거. 자, 리밍은 뚫어진 구멍을 다듬는 거. 그 다음에 탭핑은 뚫어진 구멍에다가 암나사를 내게 되겠죠. 암나사. 그 다음에 보링은 뚫어진 구멍을 넓히는 거. 그 다음에 카운터 보링은 자, 볼트 머리 부분이 묻히게 하는 거죠. 머리 부분이 묻히게. 그 다음에 카운터 싱킹은 접시 머리 나사가 묻히게 되는 거고, 자, 스포 페이싱은 볼트 너트가 닿는 부분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릴 가공의 종류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릴 머신의 종류도 보면, 자, 탁상 드릴링 머신은 자, 소형이겠죠, 소형. 책상 위에다 올리니까 소형 부품에 적합하고, 자, 드릴의 회전수 변화는 V벨트 단차를 이용한 유연속도 변속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은 대형 제품이나 무거운 제품에 구멍을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물 고정하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수직의 기둥을 중심으로 암을 회전시킬 수 있고, 주축 헤드는 암을 따라 수평으로 움직인다. 이게 바로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검색창에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을 치면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립 드릴링 머신, 그 다음에 다축 드릴링 머신은 한 대의 드릴링 머신에서 다수의 스핀, 여러 개의 스핀들이 있어서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다축 드릴링 머신, 그 다음에 다두 드릴링 머신, 자, 심공 드릴링 머신, 깊은 구멍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표준 드릴의 각도가 118도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드릴이 이렇게 있으면 자, 표준 드릴의 각도 118도 꼭 기억하시고, 자, 드릴의 파손 원인, 자, 드릴은 왜 파손되는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작물의 일정 간격으로 동시에 5개의 구멍, 자, 동시에 5개의 구멍입니다. 동시에 5개의 구멍을 가공해야 되니까 다축 드릴링 머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10 드릴로 뚫은 구멍을 정밀치수로 가공하기 위해 다듬는 거. 다듬는 거는 바로 리밍이 되겠죠. 리밍. 자, 태핑은 뭐냐면 구멍을 뚫고 앞나사를 하는 거겠죠. 앞나사. 그 다음에 스포 페이싱은 볼트 너트 닫는 부분을 평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카운터 싱킹은 접시 머리 나사. 접시 머리 나사가 묻히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접시 머리, 이렇게 해서 접시 머리가 묻힐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밀 입자 가공. 자, 랩핑이 있는데, 자, 랩핑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랩에 자, 랩젤을 뿌려놓고 가공물을 손으로 가압하면서 왕복 운동시키면서 하는 게 바로 랩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핑은 가공면이 깨끗한 거울면을 얻을 수 있고 정밀도가 높고 가공이 간단하고 평면도 진원도 장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단점은 자, 가공면에 랩재가 잔류하기 쉽고 제품을 사용할 때 랩재가 마모를 촉진하고, 자, 고도의 정밀 가공 숙련이 필요하고 작업이 지저분하고, 자, 비산, 막 옆으로 퍼지는 랩재가 다른 기계나 가공물을 마모시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닝이 있는데, 호닝은 원통의 내면을 보링, 리밍, 연삭 등의 가공을 한 후 진원도, 진직도, 표면 거치기 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가공 방법인데, 호닝 한번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액체 호닝입니다. 액체 호닝. 자, 액체 호닝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액체 호닝은 이제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연마제하고 가공액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가공물에 뿌려주면, 이제 고압하고 고속으로 분사시키면 가공물 표면에 랩제, 즉 연마제가 가공물 표면에 쏴주면서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 피닝 효과가 있겠죠. 이게 바로 액체 호닝인데, 이 액체 호닝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가공 시간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 강도를 10% 향상시킬 수 있고, 쏴주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것도 형상도 쉽게 가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공물 표면에 산화막이나 거스름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액체 호닝입니다. 액체 호닝.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피니싱이 있습니다. 슈퍼 피니싱. 자, 슈퍼 피니싱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자, 적은 압력을 가하면서 이송을 주고 동시에 숫돌에 진동을 주는 가공이 바로 슈퍼 피니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정밀 입자 가공에서 슈퍼 피니싱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하시면 돼요. 적은 압력으로 가압, 동시에 숫돌에 진동을 준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슈퍼 피니싱 보면 가공물이 있고 적은 압력으로 가압하고 진동을 같이 주면서 가공하는 것을 슈퍼 피니싱이라고 하겠습니다. 슈퍼 피니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럴 가공이 있습니다. 배럴 가공. 배럴 가공은, 자, 회전하는 통 속에 가공물, 입자, 가공액, 콤파운드를 넣어서 회전시켜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면서 매끄럽게 만드는 것이 배럴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이 통 속에다가
공작물을 넣고 미디어도 넣고 컴파운드도 넣고 이렇게 같이 회전시키면 서로 부딪히면서 매끄럽게 가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배럴 가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배럴 가공.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피닝이 있습니다. 쇼피닝. 쇼피닝은 숏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압축 공기나 이런 것들로 분사시키는 건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이 숏이라는 알갱이가 있어요. 작은 알갱이, 쇠구슬 같은 이것을 압축 공기로 이렇게 공작물 표면, 즉 코일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뿌려주면 쇼피닝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피로 강도 및 기계적인 성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니싱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여러분들 일단 그림으로도 금방 푸실 수 있겠어요. 그림으로 얘는 바로 슈퍼 피니싱이 되겠죠. 슈퍼 피니싱. 자, 슈퍼 피니싱 되는데 여러분 핵심 키워드를 보면 자, 작은 압력, 그 다음에 숫도를 진동시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슈퍼 피니싱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밀입자 가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에 보시면 랩핑 랩의 재질은 일감보다 약간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 자, 랩의 재질은 일감보다 약한 재질을 사용해야겠죠. 랩의 재질은 약한 재질을 사용해야지만 정밀입자 가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특수 가공에서 전해 가공 보겠습니다. 전해 가공은 뭐 음극에 가공물 양극으로 연결해서 하는 가공이고, 그 다음에 초음파 가공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방전 가공이 되겠습니다. 방전 가공. 자, 전극과 가공물 사이에 전기를 통전시켜서 방전 현상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용융 증발시켜 가공을 진행하는 비접촉 방법이 바로 방전 가공이 되겠는데, 자, 이 방전 가공의 특징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도와 관계없이 가공이 가능하고, 무인 가공, 이것도 G코드나 M코드를 써서 무인 가공이 가공하고, 숙련을 그래서 요하지 않고, 전극의 형상대로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고, 전극 및 가공물에 큰 힘을 가하지 않는다. 전극은 구리나 흑연 등의 연한 재료를 사용하므로 가공이 쉽고, 그렇지만 전극은 필요하고 가공 부분에 변질층이 남는다. 그래서 방전 가공용 전극 재료의 조건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방전 가공의 원리를 보시면 자, 플러스 이렇게 전극이 이게 있죠. 이 전극의 모양대로 전류를 흘려서 이 가공을 안에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방법이 방전 가공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물이나 경유 등의 연사 깁제를 혼합한 가공액을 공구의 진동면과 일감 사이에 주입시켜 가하며 자, 초음파에 의한 상하 진동, 그러니까 당연히 초음파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기 가공을 보겠습니다. 자, 줄의 사용 목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세요. 자, 황목, 중목, 세목, 유목 순으로 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 작업 방법은 직진법, 그 다음에 사진법, 그 다음에 병진법, 이 세 가지가 있겠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탭이 있습니다. 탭. 자, 탭이 있는데 탭은 뭐냐면 구멍을 뚫어놓고 1번 탭, 2번 탭, 3번 탭을 이용해서 앞나사를 나는 것을 우리가 탭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탭이 있는데, 자, 이게 탭이죠. 자, 탭이 있는데 탭을 일단 드릴로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이 탭을 통해서 앞나사를 내게 됩니다. 앞나사. 자, 앞나사를 내게 되는데 이 탭을 낼 때 탭이 파손되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구멍이 너무 작거나 구부러진 경우. 자, 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탭의 지립에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서 빠르게 절삭한 경우, 막힌 구멍의 밑바닥에 탭 선단에 닿았을 경우, 이게 바로 이럴 때 탭이 파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을 내서 앞나사를 낼 때 드릴로 구멍을 먼저 뚫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드릴의 지름은 수나사의 호칭에서 피치를 빼면 되겠습니다. 수나사의 호칭에서 피치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스는 당연히 이제 수나사를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환봉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이 다이스를 이렇게 꼽아서 회전시키면서 수나사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탭은 앞나사, 다이스는 수나사.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탭 가공 시 탭의 파손 원인 중 틀린 것은 자, 3번 탭 크기에 맞는 핸들을 사용했을 때는 탭이 파손되지 않겠죠. 탭 크기에 맞는 핸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탭이 파손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측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자, 우리가 이제 각도 측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도 게이지, 사인바, 수준 게이지.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사인바가 되겠습니다. 사인바는 각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구나.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되겠고, 또한 사인바의 공식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공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각도를 구하는데 사인바의 크기 L을 블록 게이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각도가 나오는 거니까 사인바 측정 또는 임의각 만드는 공식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측정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측정 방법에는 비교 측정, 직접 측정, 간접 측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선반 실습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같이 직접 측정기를 측정해서 눈으로 읽는 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하고, 또한 블록 게이지나 다이얼 게이지 등으로 비교해서 측정하는 비교 측정, 또한 나사나 기어 등과 같이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측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삼침법 꼭 암기하시고, 나사 마이크로미터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광학적인 방법, 예를 들어 공구 현미경이라든지 투영기를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정밀한 건 삼침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정밀. 자, 그림에 보시면 삼침법은 뭐냐면, 자, 3개겠죠. 여기 보면 하나, 둘, 3개. 그래서 이 삼침법을 이용한 방법이 나사의 유효지름 방법 중에 가장 정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사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엠빌 2개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 이 나사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방법, 또한 공구 현미경인 광학적인 방법.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베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베의 원리는 뭐냐면, 일단 쉽게 말하면 측정물하고 이 표준 눈금이 있는 것이 동일직선상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아베의 원리인데, 이 아베의 원리를 만족시키고 불만족시키는 측정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일단 불만족하는 것은 버니어 캘리퍼스고, 만족은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측정기인데,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 아베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걸 보면 이 측정물의 중심선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가서 우리가 눈금이 있겠죠. 이 눈금하고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베의 원리를 만족시킨 거고, 하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를 보면 측정물은 여기 있고 눈금은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베의 원리, 즉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베의 원리에 어긋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원리에 어긋난 측정기는 버니어 캘리퍼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오차가 있겠습니다. 측정 오차는 측정기 오차, 객기 오차, 즉 측정기의 마모,
측정 압력 이런 것들에 따른 오차가 되겠고, 시차는 측정자의 눈의 위치에 따라 눈금의 일근감이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시차, 그 다음에 우연오차,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건 무슨 측정 오차인지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인데 상당히 다이얼 게이지 특징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측정 범위가 넓은데 측정 범위가 짧다라든지, 연속된 변이량의 측정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개수의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대표적인 측정기로 측정 대상물의 측정기의 눈금을 이용하여 직접 읽는 측정은 바로 직접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까 나사의 유효지름은 삼진법, 나사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공구 현미경인데, 네 번째 보시면 사인바에 의한 유효 측정 있는데, 사인바는 각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각도 측정.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꼭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